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시니어들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과연 돌파구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퇴직과 같은 이 사회적 상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이 개인적 상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25년째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한국 노인의 전화 김효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20여 년 동안 이 고령자의 자살이라든가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노화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여기저기 몸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늙었나? 이 생각이 들고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대표적으로 갱년기라고 하는 것, 또 남성들은 운동기능이라든가 성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자신의 노화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신체적 또 정신적인 노화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노년기 또 시니어들에게 어떤 스트레스, 우울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효정 연구원님, 상담을 좀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이제 몸도 뭐 기능들이 약화되고 안 되고 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슬퍼지고 우울해지시고 네. 그러세요. 근데 신체 기능이 약화되거나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게 여러 부분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청각 기능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떨어져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격도 좀 변해 가시더라고요. 네. 내가 잘 못 듣는다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 누구나 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고 뭔가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청각 기능 약해지신 어르신들 뵈면 대화를 잘 안 하시려고 한다든가 아예 대화를 회피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당신께서 잘 안 들리시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는 경향도 네, 있고 네. 그렇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어르신들 이제 연세 드시면 제가 제일 걱정되거나 공감했던 부분은 관절이 안 좋아지셔서 뭐 다리가 불편하시다, 허리가 불편하시다 이러셔서 바깥 외출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청각 기능이 상실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네. 이게 곧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신체적인 부분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빠진다고 해도 내려간다 해도 다른 부분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신체적 악화는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손상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40살까지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40살이 넘어가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40살이 넘어가면 하나씩 고장나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이렇게 다독다독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게 노년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적으로 약화되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시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어떤 식으로 나는 극복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그게 조금 더 유쾌한 생각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건강은 안 좋아졌지만 거동은 가능한 어르신들이다. 그러면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취미 활동 어르신들이 하실 때 권해드리는 방식은 혼자 하시는 취미 활동보다는 함께 하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네. 그러면 함께 하시게 되면 취미 활동 그 자체, 그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미 활동 함께 하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취미 활동 함께 하시는 노인이 며칠 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안부 전화도 하게 되고 네. 취미 활동 함께 하시고 나서 끝나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왠지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마음적으로 되게 훈훈해지고 따뜻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거동이 가능하지 않거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안 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활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게 어렵지만 가능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한강을 매일 아침마다 10km씩 걷거든요. 아, 네. 그럼 걷는 운동하면 많은 어르신들을 봬요. 근데 한 어르신이 아니라 몇몇 어르신들은 반쪽이 좀 마비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재활운동 삼아 걸으러 나오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뒤에서 보니까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시는데 한쪽 다리는 기능이 되시는데 이쪽 다리가 기능이 안 되시니까 올려놓고 이쪽의 힘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약해지는 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 그거에 계속 묻혀서 지내시기보다는 이거를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룹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참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바이오 사이코 소셜 네. 이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거는 학문적으로 많이 네. 얘기하는 건데 바이오라는 말은 우리 신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코는 심리적인 거, 네. 정신적인 거, 그리고 소셜은 이제 사회적인 사회적인 거. 그러니까 보면 우리 갑자기 예견되지 않게 노년기에 퇴직을 갑자기 당했다. 구조조정을 네. 당했다. 그럼 굉장히 슬픔에 빠지죠. 네. 그러면서 우울해지기도 네. 하고 하죠. 네. 그게 퇴직을 당한 거는 소셜이잖아요. 사회적인 거. 네. 근데 그게 심리적인 부분으로 같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몸이 아프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는 뭘 못하는 상태가 됐구나 해서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에 이렇게 진입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치매에 진입하셨을 때 오늘부터 치매다. 그러면 오늘부터 계속 치매가 아니고 네. 치매였다가 정상으로 조금 올라왔다가 또 치매였다가 이거 반복하시면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치매가 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치매였을 때 내가 대소변을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정상으로 바로 돌아왔을 때 그런 굉장한 자괴감이 드신대요. 내가 어쩌다 이제 이 지경이 됐을까 하면서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나 정서,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활성화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네. 것 이런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결국은 이 노년기라도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80대 이상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인분들이 사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근데 그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60대, 70대, 80대가 다르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가 네. 노화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질병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물학적인 특성, 신체 질병에 대한 네. 것 말고 심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그 노인이 어떤 세대에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어떤 문화들을 접하면서 살아왔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80대 노인분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이해하고 익숙했던 노인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부모님을 부양했던 것처럼 아마 노년기에는 내 자녀들이 나를 부양하겠지라고 하는 네. 아마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변화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반면에 지금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거나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본인을 노인이라고 자기 정체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대가 갖는 그 노인의 의미는 사실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 네. 그 다음에 자녀와는 이제 별개의 네. 독립적인 삶. 네.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그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들을 보면 노년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겠느냐, 거주하지 않겠느냐, 네. 약 한 25% 정도는 거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따로 살겠다. 따로 살겠다. 네. 물론 이제 따로 살겠다로 응답한 비율은 더 높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나의 사생활이나 독립적인 생활을 네.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대답도 이면에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노인들마다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 또 기대하는 내용들은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마 70, 80대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 질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다면 60대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관리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또한 아까 말씀하신 농촌과 도시에서 네. 사실은 노인분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나 질병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네. 그리고 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또는 의료 복지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실제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노동 강도가 높은 일들을 하시고 또 집 구조 자체도 네. 아파트와 다르게 사실 하나하나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네. 구조인데 제가 인터뷰를 하러 한 농촌의 어르신들 한 할머님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이 누렇게 된 참깨가 다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저것은 그 왜 다 이렇게 누워 있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가 참깨가 다 말라서 털어야 되는 시기인데 수확을 못 하셨군요. 네,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은 중장년 50대인 아들이 사망을 하면서 늘 아들이 그걸 털어줬는데 네. 내 건강도 안 되고 해줄 네.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울해하셨던 그런 어르신 한번 네.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년기의 신체적인 건강 오래 사는 과정에서 또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또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녀의 상실이 곧 나의 심리적인 우울로 심리적인 우울이 내가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 네. 또 식사할 때도 사실 내가 입맛도 없고 자녀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무엇하러 밥을 먹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 또 그것이 신체적인 건강에 위해가 되고 네. 이런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를 네.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연령에 따라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나 또는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은 확실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이라는 일차적인 울타리가 많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건강이라든가 다른 요인보다도 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노인분들한테는 훨씬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배우자 상실이나 가족과의 분리는 굉장히 큰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제 위축시키는 문제이지요. 네. 사실 배우자를 상실하거나 자녀들과 이제 분리되었을 때 노인들이 정서적인 상실감도 느끼지만 사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내를 잃은 남성 노인의 경우 가장 힘든 것 하나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요리. 예, 요리뿐 아니라 네네. 실제로 남성 노인들, 고령 남성 노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 스트레스의 가장 1, 2순위가 뭐냐면 장보기와 식사 준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충족된다 할지라도 시장에 가서 내가 무엇을 구입을 해야 될지 이걸 또 집에 가져와서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네. 아주 간단하지만 밥솥을 돌리는 것, 세탁기를 돌리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그 비노인 계층한테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혼자 그 문제를 헤쳐가야 되는 남성 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죠. 생존의 문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인터뷰한 노인 아버님 중에서도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당신이 끓일 수 있는 국이 없어서 계속 콩나물국을 드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콩나물의 비린내가 너무 싫은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음식의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도 드시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그 콩나물국을 먹을 때마다 아마도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존재감의 문제, 삶의 어떤 만족, 네.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실되는 것이고 반면에 아들이나 남편을 잃은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부딪히는 문제는 경제적인 것. 네. 그 다음에 집안에 전구 가는 것,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도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족과 이 배우자의 상실은 많은 부분 지금 정서적으로만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이나 슬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뤄졌었지만 실제로 그 우울과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들 중에서는 그 존재의 상실도 있지만 그 존재의 상실로 인한 나의 생활의 피폐해짐 네.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같이 연동되어지는 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우울과 더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네, 같이 또 네. 수반될 수 있습니다. 김희정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상담 내용 중에 80~90%는 남편 내지는 아내로 인한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 그 노인의 전화에서 상담을 하면 1년마다 올해는 무슨 주제 상담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노인 취업이 1등을 계속 몇 년 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노인 시설에 대한 문의, IMF 딱 터지고 나서부터 네네네. 시설을 이제 모셔야 되니까 그 문의가 많다가 2000년 계속 넘어가고 나서는 가족관계의 상담이 단연 1위를 달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 가족관계로 인한 상담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학대의 문제도 있었고요. 노년기의 이혼의 문제, 또 노년기의 재혼의 문제, 또 혼자 삶으로 인한 혼자 살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독거노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네. 두 분이 사시는 노부부 가구냐, 아니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냐, 이거는 정말 하나 차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는 두 분이 사시는 노부부 가구가 1위였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두 가족의 형태가 계속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 얼마 전에 상담하신 할머니가 아들은 사망을 예전에 했대요. 그리고 딸은 남아있는데 딸이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근데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는 딸의 아이였던 거죠. 근데 손주가 좀 이렇게 중학생이고 그래서 반항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도 반항을 하든 어찌됐든 손주가 같이 산다는 건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보호를 해야 될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손주가 6개월 전에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자녀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가 걷기도 끊으시고 네. 본인 관리도 안 하시고 굉장히 뭐 배가 고프실 텐데도 그냥 그렇게 지내세요. 이거 우리가 학대로 치면 자기 방임의 네. 학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저희하고 연결이 안 되셨다고 하면 그렇게 지내시다가 고독사 하시고 뭐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후에 발견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거노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지원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독거 어르신들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왜 몸이 이렇게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리거나 한때 있죠. 그럴 때는 밤에 주무실 때 현관문을 안 잠그고 주무신대요. 여차하면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말고라도 차기 독거노인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시는 가족을 네네. 보면 예전에는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막내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노부부만 살아가는 시간이 마이너스 5.8년이었어요. 어떤 의미죠? 마이너스 5.8. 그 얘기는 막내 자녀가 결혼하기 이미 5, 6년 전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부부만 살게 되는 기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막내 자녀 결혼이라는 게 예전에는 자녀가 많았으니까 막내 자녀 결혼시키고 나면 이미 노인이 됐지만 지금은 한두 명이기 네네. 때문에 결혼시키고 나서 노부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두 부부만 살아가는 시간이 20, 30년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이 부부 관계가 좋게 유지된 채로 노년기를 살아가시면 굉장히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실 텐데 문제는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들 많죠. 접하시죠. 우리가 좀 증상이라 그럴까? 그거는 이미 중년 때부터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가서 관계가 딱 그때부터 이 땅하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자녀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2명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넷이 살다가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이제 독립해서 나가게 되면 두 분만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우리 좀 편리하게 삽시다 해서 각자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방을 하나씩 차지하셔도 원래 관계가 좋으신 분들 같으면 그냥 편리성만 유지하시는 건데 원래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네. 저희가 노부부 두 분만 사시는 집 사례가 신고 접수가 돼서 한번 방문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방문을 해보니까 두 분이 달랑 사시는데 전기밥솥이 2개예요. 밥을 따로 드시는 네, 그게 밥만 따로 드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은 둘 중에 한 분이 독립해서 나가서 사실 만한 경제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따로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만한 경제 능력이 안 되시니까 한 지붕 아래서는 사시는데 전기밥솥 2개. 그리고 말을 섞지 않으세요. 진짜 왜 전기세를 내야 된다든가 긴박하게 꼭 말을 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메모지에 적어서 딱 붙여놓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년기에 이렇게 사시는 노부부가 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집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신 거죠. 그냥 무덤덤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네. 그래서 그분들 결국은 저희가 다시 이렇게 붙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붙여드리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네, 그렇겠죠.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조금씩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네. 해나가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드렸던 그런 경험이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따라서 좀 동반적으로 자살률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어떤 죽음에 대한 다른 의미, 또 굉장히 큰 상실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니어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자살로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인 배우자가 어느 정도 자살 고위험성이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연구한 결과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해 보자면 가족 내 누군가가 자살을 했을 때 유가족들은 분명히 고위험군으로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관계가 좋았으면 더더욱 그 상실감과 또 많은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죄책감이거든요. 네. 내가 막았을 수도 있을 텐데 내지는 과거에 내가 좀
좀 심한 말을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당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고인과 나의 관계 속에서.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관계에서도 죄책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배우자가 그런 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반추하면서 자기에 대한 죄책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비난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우울감이나 또 다른 삶의 의욕이나 삶의 의미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노인연기의 죽음을 통한 배우자 상실은 사실은 이렇게 자살같이 극단적인 사망을 통해서 이제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노환으로 인해서 네. 발생했을 때 사실 약간 그 트라우마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을 잃은 것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네. 또는 그 슬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해야 되는 슬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호소해야 될 문제라거나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런 슬픔을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네. 누군가와 전문가도 좋고 꼭 전문가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병리적인 수준으로 그게 간다면 그건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사실 주변에 좋은 지지 체계가 있고 같은 뭐 신앙을 갖고 있다든지 네. 또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나 네. 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호소하고 공감이 되었을 때 해결은 아니어도 극복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 과정은 애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망하신 분과 화해하고 기꺼이 떠나보내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도 과정이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죠. 물론 3일 장을 치르고 49제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남아있지 실제로 유가족들이 그 안에서 슬픔을 나누고 실제로 그 고인을 다시 기리고 그래서 고인을 생각해도 이제는 미안함과 죄책감보다는 네, 네. 그래도 내가 잘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네, 네, 네. 그분이 고인이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보내드리는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이 조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노인들의 눈높이에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좀 마련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 연구원님 네. 당부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가족이라든가 또 사별에 의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사별을 경험하시면 일단 굉장히 이제 힘든 심리 과정이 되시면서 사별을 경험하시고 나서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생활로 회복되는데 일단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1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노인들은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뭔가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실 필요도 있겠고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좋겠고 또 어느 정도 애도의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스스로 나를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셔야 되고요. 또 가족분이나 친척 중에 그런 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주위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약간 퍼붓는 듯한 애정을 조금 네.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본인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뭐 노인의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돈입니다. 노년기에 또 하나의 골칫거리, 이 경제적인 문제죠.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또 올인을 하시잖아요. 번 돈을 다 자녀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교육, 결혼하면 또 집까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자녀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고 결국 노년기에는 딸랑 집 한 채밖에 남지 않은 하우스푸어로 전락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오는 다양한 또 상실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결국은 소득은 좀 감소하더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적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체계들이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갈 곳이 없고, 예, 이것도 굉장히 그 큰 스트레스 요인일 것 같은데요. 김희정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상담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퇴직이 됐다고 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진짜 아예 밑에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빈곤하다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예전에 비해서 소득이 감소했다.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네. 그분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감소한 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하셔서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왜 우울이나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옛날에는 나 저거 잊혀도 생각 안 하고 사셨대요. 근데 지금은 한참 서서 쳐다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심적으로 우울하더라 이런 네. 얘기를 하시고 복지관에 가보시면 아까 선생님 교수님께서 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이나 학교나 관공서는 자판기에 커피 같은 게 비싸지 않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근데 그거조차 못 뽑아 드시는 어르신들도 꽤 되시고요. 네. 복지관에서도 그 하루의 프로그램 일과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3355 같이 가세요. 근데 나는 저 그룹에 끼고 싶은데 경제 능력이 저들과 달라서 끼지 못해서 속상하시다는 상담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군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저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색깔이나 디자인이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맞춰서 사서 입고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복지관에 나가든 아까 취미 활동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뭐든지 초기에 이렇게 약한 상태로 할 때는 괜찮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전문적이 되고 하다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른들을 굉장히 위축시키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가 그럼 이제부터라도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 똑같은 직종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드릴 수는 없고 어르신의 상태에서 내가 돈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건강이나 여가 활용 면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자본이 있어서 창업까지도 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분류를 좀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이나 훈련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노인분들 상담을 통해서 취업 상담할 때 노인분들 취업도 해드리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취업 연결해드리면 몇 년 동안 계속 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가면 아예 못하겠다 하고 다시 오고 또 보내드리면 못하겠다 하고 다시 오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직업 또 그 일을 하기 위한 사전의 교육이나 훈련이 미약하셨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시든 돈을 벌고자 하시든 이럴 때 그거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박지원 교수님, 저희 1부에서 이 IT 정보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단절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정보라는 게 결국은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제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상실감이 더 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IT 시스템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노인들의 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IT라고 해서 굉장히 첨단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러한 인터넷이라든지 IT 기기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용이 제한된 분들은 또 이 또한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를 얘기하면 소득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어디서 무엇이 세일을 하고 어디서 쿠폰을 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사고 그래서 이 본인들의 적은 소득으로 아주 알뜰하게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결국은 노인분들은 실제로 이런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그들이 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절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제한된 소득으로 알뜰하게 쓴다라는 건 지출을 줄인다. 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적절하게 지출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IT라는 시스템 안에서 노인들의 삶은 노동의 기회, 소득의 기회, 그다음에 적절한 지출과 알뜰한 소비의 기회들이 약간 그 정보에서 그런 가능성들에서 그 좀 배제되는 또는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IT와는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생활경제 고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경제 고통지수. 고통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정한 소득이 든다 할지라도 노인들에게 물가의 양상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년기가 되면 육류나 이 고기류에 대한 섭취보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한우라든지 고기값은 떨어지고 상추나 고추나 아니면 뭐 꽁치, 고등어 이런 게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수산물과 그다음에 채소유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이나 아니면 내가 제한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먹거리가 굉장히 같은 금액이라면 예전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가 어떤 양상으로 상승하느냐에 네. 따라서 생활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의 경제적 상실 부분은 일자리 문제와 소득의 상실뿐 아니라 이 지출과 그다음에 소비 형태에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내가 이것을 나의 건강 내지는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 실제로 상담이 좀 되나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상담 들어온 거 이렇게 분석해서 해보면 취업에 대한 상담은 1순위부터 3순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요. 네. 예전에는 1위를 달릴 만큼. 근데 저희가 어르신들 상담, 취업을 연결해 드릴 때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어르신의 댁하고 일하러 가시는 곳하고의 이 거리라든가 교통편을 1순위로 꼽고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알맞게 연결이 되면 그 어르신들은 만족해서 사시게 되고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경우가 저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노노케어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노인 혼자 사시는 댁에 이제 성별이 같은 어르신이 들어가셔서 같이 이제 살림도 해주시고 같이 생활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면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의 욕구도 채워지고 자신감도 좀 생겨나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시니어들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사회적 상실감 그리고 2부에서는 개인적 상실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교수님, 우리 어르신들께 자,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과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상실되어지는 것들은 슬퍼하기보다 또 노년기가 또 새롭게 창출하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경험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축적된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세대나 나의 삶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지,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 어르신들에게 미래가 어떤 그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탐색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네.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네, 네.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김윤정 연구원님, 뭐 늘 하시던 말씀이시겠지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오늘 이제 대주제가 노년기의 상실감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노년기의 상실감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플러스적인 요소로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것처럼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어르신들은 상실감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시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노인이 되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이 그걸 잘 만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차세대 노인이 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도 어떤 해설서나 이게 없으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주변에 노크를 하시는, 두드려서 물어보시는 그런 노력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에다가 노크를 해야 되지 싶으시면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혼자 노력하기보다는 이웃에 그리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와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